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탕, 탕, 탕. 새벽 3시 만수대 지구에서 총소리가 울렸을 때 30명의 정예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이다. 전우들의 명예를 지킨다. 그들은 사흘 동안 만수대 지구를 포위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명령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생포는 불필요하다. 그날 밤 세계는 경악했고 격렬히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USB. 거기엔 2주 전 새벽 제가 목격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강철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59살이 됐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작년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양 제5군수공장 야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28살에 이 공장에 배치된 이후로 30년을 한결같이 근무했죠. 공장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였고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밤 새벽 2시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3월 중순이라 아직 쌀쌀했고 제 옆에는 부하 김영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호는 35살의 청년으로 7년 전부터 제 밑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친구였죠.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공장 주변은 항상 고요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달까요? 새벽 2시 15분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트럭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3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차량 소리를 다 들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물자 운송은 낮에 이뤄졌고 야간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트럭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엔 트럭이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들어오더군요. 최소 20대는 됐습니다. 대장 동지, 저건 뭡니까? 영호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고 당 간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비 초소를 나와 공장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트럭들은 공장 후문 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잘 쓰지 않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저희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영호는 제 뒤에서 긴장한 듯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창고 근처까지 다가갔을 때 저희는 그것을 봤습니다. 군인들이 트럭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수포로 덮여 있었지만 모양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관 말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최소 50개는 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때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할아버지는 남쪽으로 피난 가던 중에 폭격을 맞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겨우 5살 때였죠. 그 이후로 우리 집안은 관이라는 게 뭔지, 장례식이 뭔지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신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수십 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평화로운 평양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관이 필요한 걸까요? 게다가 관들의 크기를 보니 성인용이 아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것 같았습니다. 대장 동지. 영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영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군인 한 명이 방수포를 정리하다가 관 하나를 실수로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이는 그 관은 검은색이었고 위에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멀어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군번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비초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 오늘 밤 본 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네, 대장 동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더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장 동지, 저 트럭 안에서 뭔가 더 봤어요. 서류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무슨 서류? 잘은 못 봤지만 2월 어쩌고. 대동강구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인 2월에 평양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동강구역에 짓고 있던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에서는 함구령을 내렸고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었죠. 건설 속도전이라고 밤낮 없이 돌렸다더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도 모두 없이 그냥 속도만 내라고 했다잖아. 저는 그때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관들은 건설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말입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1968년생이니까 지금 46살이죠. 그 딸이 22살 때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희망에 차 있었고 앞날이 창창했죠. 그런데 만약 제 딸이 그 나이에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근은 했는데 점심때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장당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수 동지, 김영호 동지가 어디 갔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오전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이상하구만.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오.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 비서는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비초소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영호는 왜 사라진 걸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도 저는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새벽 3시쯤 경비초소 책상 서랍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호의 필체였습니다. 형님, 저는 이걸 그냥 못 봤던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도 그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동생 친구들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형님은 가족이 있으니 조용히 계세요. 이 메모는 읽고 태워주십시오. 저는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호는 어디로 갔을까요? 진실을 밝힌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는 공안원들이 나타났고 영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제게도 여러 번 물었지만 저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에 특수경비대가 배치됐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같은 일반 경비원들이 공장을 지켰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완장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평양방위사령부 특별조사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조사반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큰 사건이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본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관들 중 하나에는 혹시 영호의 동생 친구가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 더 나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미 영호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게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영호가 무사하길. 제발 더 이상 젊은이들이 죽지 않길. 제발 이 모든 게 악몽이길.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제가 70년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3월 중순이 지나고 평양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대동강구역 건설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67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젊은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공병부대를 동원했다더라.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설 속도전이라고 밤낮으로 일을 시켰는데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었대.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도 끝이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영우가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당 비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직원이 강당에 모였고 당 비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불순한 소문이 떠돌고 있어. 어떤 이들은 당과 국가를 비방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이는 명백한 반당반혁명 행위요. 만약 그런 소문을 듣거나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즉시 보고하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3월 20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조카가 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부대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님, 제 조카가 말하더군요. 제11특수여단 소속 여군들이 대거 건설 현장에 투입됐었대요. 전쟁 나가지 않는 남는 여자 인력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중 23명이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군이요? 네. 그것도 젊은 여자 군인들입니다. 20살에서 24살 사이였다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군이라니. 그것도 23명씩이나. 저는 다시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 나이면 제 딸이 젊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요. 그 경비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중에 고위 간부들 딸도 3명 있었다고 합니다. 고위 간부요? 네. 한 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외동딸이었답니다. 이름이 리에진이라고 22살이었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위 간부의 딸까지 죽었다니. 그런데도 이 사건이 이렇게 조용히 묻히고 있다니. 그 부모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당에서 함구령을 내렸답니다. 유가족들에게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했대요. 근데 실제로는 건설 현장 붕괴 사고였죠. 더 기가 막힌 건 장례식도 못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집단 화장을 명령했답니다. 시신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대요. 관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바로 화장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체제가 다르다 해도 자식 잃는 부모 마음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다니, 시신도 못 보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67명의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23명의 여군들. 리에진이라는 22살 여자아이. 그 아이의 부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11특수여단 소속 군인 한 명이 상부에 정식으로 항의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35살의 중위였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직속 상관이었다고 합니다. 박성호 중위가 당 간부들한테 찾아가서 제대로 된 장례를 요구했답니다. 한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구금됐대요. 구금이요? 네. 반당 행위라는 겁니다.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죠. 저는 그 박성호라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목숨을 걸고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성호 중위가 구금시설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같은 부대 동료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무기고에서 자동 소총을 가지고 나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공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탈영했다니.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터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성호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우들의 명예를 지키려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25일,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장 밖에서 멀리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 딸들이다. 우리 전우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요구한다.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평양 시내 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공장으로 공안원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모두 공장 안에서 대기하시오.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장 안에 갇힌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한 공안원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강철수 동지, 조심하시오. 지금 평양에 큰일이 터졌어. 무장한 군인들이 만수대 지구를 포위했다오. 뭐라고요? 박성호라는 놈이 동료 30명과 함께 무기를 들고 만수대 지구당 청사 근처를 점거했어. 그리고 대자보를 붙였다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자보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안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생자 67명 전원에 대한 국가장을 요구한다고 했어.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라고. 그리고 건설 현장 안전 규정을 강화하라고 했어.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당에 요구를 한다니. 이건 북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한을 정했습니까? 72시간이라고 했어. 3월 28일 새벽까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안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어. 저 30명이 모두 정예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제11특수여단 소속이거든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비초소에 앉아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박성호 중위, 35살. 저보다 23살 어립니다. 그 나이에 군인으로서 17년을 복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성호 중위는 희생자 중 한 명과 약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 여군의 이름은 최은영, 23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은영이 건설 현장에 동원됐고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박성호는 자신이 약혼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는 상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전장이 아닌 건설장에 보냈습니다. 군인은 싸우다 죽는 게 명예롭지만 이 아이들은 아파트를 짓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전우애가 뭔지 압니다. 동료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우리 세대는 전우애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비록 북쪽에서 싸우셨지만 할아버지는 명예로운 국가장으로 떠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장례를 치러줬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기념비에도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67명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례식도 없이 화장됐습니다. 부모들은 제대로 된 이별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장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평양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대 지구 쪽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박성호와 그의 동료 30명.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그날 아침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제발 그 젊은이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3월 26일, 저는 평양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장당 비서가 긴급 문건을 당 중앙위원회에 전달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이 갔을 텐데 그날은 제가 지목됐습니다. 아마 제가 오래 근무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럭을 타고 평양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있었고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만수대 지구 근처에 다가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200m 앞에서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군 병력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탱크도 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한 군인이 저를 막았습니다. 동무, 여기서 더 가면 안 됩니다. 문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 저는 멀리서 그것을 봤습니다. 당 청사에서 약 150m 떨어진 건물 옥상. 거기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이다. 전우들의 명예를 지킨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박성호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30명. 모두 목숨을 걸고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성호 중위는 탈출 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11특수여단과 공병여단에서 희생자들과 가까웠던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희생자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형제, 사촌, 친구들이었습니다. 30명의 평균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중견 군인들이었습니다. 정예 중에 정예였습니다. 그들은 자동 소총 30정, 수류탄, 통신 장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의 결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체제를 전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우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잊힐 겁니다. 개죽음으로 기록될 겁니다. 30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3월 25일 새벽 만수대 지구 근처 한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당 청사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여러 방향으로 퇴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희생자 67명 전원에 대한 국가장. 둘째, 사고 책임자 처벌. 셋째,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 넷째, 건설 현장 안전 규정 강화. 그리고 72시간의 시한을 줬습니다. 3월 28일 새벽까지.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박성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72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날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30명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우애를 목숨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전우는 가족보다 가까웠습니다. 같이 훈련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잤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이였습니다. 만약 제 전우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다면
저라도 뭔가 했을 겁니다. 첫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당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상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박성호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군인들이 용감하긴 해. 하지만 결국엔 다 죽을 거야. 당을 상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었겠어?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입장을 밝히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당국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몰래 숨어있던 외신정보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소식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한 로이터 통신 기자가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CNN 특파원도 취재를 시도했다가 공안원들에게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북한에서 금지돼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몰래 접속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소식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 군인 30명, 평양 만수대 지구 점거, 건설 현장 사망 군인들을 위한 시위, 북한 내부의 반란인가, 정당한 요구인가.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3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경비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 시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군병력이 증강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로 보이는 군인들이 만수대 지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곧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3월 28일 새벽 1시 공장당 비서가 긴급히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새벽 1시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우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당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방금 평양시 당위원회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수대 지구에서 발생한 반혁명 사건에 대해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특별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역자들을 즉각 제압하라. 어떠한 협상도 없다. 생포는 불필요하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생포는 불필요하다. 그 말은 즉 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당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역자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연좌제를 즉시 적용한다. 이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직접 명령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연좌제.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한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말입니다. 모든 동무는 이 명령을 명심하시오. 어떠한 동요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역자들을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비초소로 돌아온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명의 젊은 군인들. 그들은 단지 전우들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까지 처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할 것인가? 그리고 48시간째 그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28일 새벽 2시, 저는 경비초소의 CCTV 녹화 장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밤 관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온 장면. 그 모든 게 CCTV에 녹화돼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녹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들어온다면 저는 즉시 체포될 겁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녹화 파일은 그대로 뒀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USB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일단 숨겨놓고 기회를 봐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만수대 지구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탕, 탕, 탕. 자동 소총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음도 들렸습니다. 수류탄이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압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성우와 그의 동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 분노,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지구 사건이 진압됐다는 겁니다. 30명 중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7명이 생포됐다고 합니다. 박성호 중위는 마지막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23명. 모두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연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공장당 비서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반영명 분자들이 섬멸됐다. 이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영명한 지도의 결과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제사회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총소리를 녹음했고 멀리서 불타는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즉각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유럽연합,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한다. 무고한 군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김정은 정권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공장 사무실에서 몰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나만의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습니다. 전파 방해가 있었지만 끊어지는 소리로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명의 군인들이 건설사고로 사망한 동료들의 명예를 요구하며 평양 만수대 지구를 점거했으나 김정은의 명령으로 대부분 사살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맞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소. 좀 피곤할 뿐이요.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도 아내와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6살짜리 손녀였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은 달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 수 있는 세상. 정당한 요구를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생포된 7명의 운명이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 후 즉각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 심지어 어린 조카들까지 연좌제가 적용된 겁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던 체제입니까?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성호 중위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확성기를 통해 했던 말이 일부 녹음됐고 그것이 외신을 통해 세계로 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우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총을 든 것은 체제에 맞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 전우들이 개죽음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제발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박성호는 끝까지 전우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전우들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USB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박성우와 30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야 합니다. 58세의 나이에 평생 평양에서만 살았던 제가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공장에 새로운 경비원이 배치됐는데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동무, 혹시 국경 쪽 사정을 아시오? 그는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오? 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실은 제가 탈북을 생각하고 있어.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체포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님, 저도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경 근처에 조선족 친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위험합니다. 잡히면 우리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저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 3월에 죽은 67명, 그리고 30명의 군인들. 이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오. 그는 놀란 표정으로 USB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돕겠습니다. 제 동생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운 좋게 살았지만 친구들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4월 초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탈북 전날 밤 저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제가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손녀에게 말해 주시오. 할아버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떠났다고. 저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박성우와 30명의 영혼을 위해, 67명의 젊은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손녀를 위해. 저는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2024년 4월 3일, 저는 평생 살았던 평양을 떠났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손녀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함께 떠나기로 한 동료 박철민은 함경북도로 가는 화물차를 구했습니다. 그는 친척 중에 운전사가 있었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군수물자를 싣는 화물차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즉시 총살당할 겁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노련했습니다. 그는 검문소 군인들과 친분이 있었고 담배 몇 갑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화물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USB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4월 5일, 우리는 해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철민의 조선족 친척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남자였고 오래전부터 탈북자들을 도와왔다고 합니다. 형님들 위험합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심해졌습니다. 만수대 사건 이후로 탈북 단속이 강화됐거든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 때문에 더 위험해진 겁니다. 당국은 만수대 사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는 걸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조선족 친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압록강을 건너겠습니다. 물이 아직 차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압록 강변으로 갔습니다. 4월 초라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 자정쯤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방향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손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제가 당신들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남으면 언젠가 발각될 겁니다. 그럼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조선족 친척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강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강물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추위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조선족 친척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며칠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을 계획했던 박철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평양에 남아있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철민이가 잡혔습니다. 조선족 친척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안원들이 그를 체포했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철민. 그는 저를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때문에 잡혔습니다. 가족들은요?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제 때문에 또 한 가족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박철민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김영호를 떠올렸습니다. 3월에 사라진 제 부하 말입니다. 저는 조선족 친척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3월에 김영호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왔었나요? 조선족 친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기억합니다. 35살쯤 됐던 청년이죠. 그는 3월 중순에 왔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을 건너다가 국경경비대에 발각됐습니다. 총에 맞아 강물에 빠졌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호가 죽었다니. 그것도 탈북 시도 중에. 하지만 조선족 친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뭔가를 남겼습니다. 작은 방수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요? 조선족 친척은 서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물에 젖었다가 말랐는지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호의 필체였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대동강 건설 현장에서 67명이 죽었습니다. 제 동생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은폐하려 합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탈북을 시도합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김영호.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영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한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조선족 친척이 말했습니다. 영호의 뜻을 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갔습니다.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럼 즉시 처형당할 겁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여러 조선족 가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82세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도 전쟁 때 오빠를 잃었다네. 20도 안 된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지. 그래서 나는 안다네.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할머니는 저에게 돈과 옷을 주셨습니다.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받아가게.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탈북자를 도왔다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 때문에 또 한 분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5월 말 저는 마침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탈북자라고 밝혔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2024년 6월 3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한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USB를 건네줬습니다. 3월 12일 밤 관을 실은 트럭들, 박성우와 30명의 이야기, 영호의 메모,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한국 정부는 제 증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월 15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북한 대동강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67명의 젊은 군인들이 안전장치 없이 강제 동원돼 사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은폐하려 했고 정당한 요구를 한 30명의 군인들을 학살했습니다. USB 속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관을 실은 트럭들의 모습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이 드러나다. 67명의 젊은 생명, 30명의 용감한 군인들. 강철수 씨의 목숨을 건 증언. 저는 기자회견에 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7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습니다.
97명의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전 세계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5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9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추가 자료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박성호 중위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영상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협조자를 통해 빼낸 영상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만수대 지구를 점거하기 전 자신의 마지막 말을 녹화해뒀던 겁니다. 혹시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영상 속 박성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호, 제11특 수여단 소속 중위입니다. 2024년 3월 저는 30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체제 전복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우들이 개죽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7명의 전우들이 대동강 건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속도만 내라는 명령에 따라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약혼자 최은영도 있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 후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국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에게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집단 화장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6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기억하길 바라며. 박성호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최은영, 리혜진, 김성호, 박미경. 67개의 이름. 각각의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요구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요구입니까? 박성호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을 거라는 걸. 하지만 저희의 외침은 세상에 전해질 겁니다. 언젠가 북한 인민들도 알게 될 겁니다. 자유와 존엄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박성호와 30명의 용기. 그들은 끝까지 전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국회는 북한 건설 현장 희생자 추모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탈북민들과 나누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5일, 저는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첫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97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67명의 건설 현장 희생자, 30명의 용감한 군인들을 위한 촛불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란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탈북민들도 있었고 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97개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탈북 후 정부의 이산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경기도에서 사셨는데 전쟁 중에 북쪽으로 끌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셨고
제 아버지가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경기도 파주에 갔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할아버지의 먼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70년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제 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즘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영호, 박철민, 박성호와 30명의 군인들, 82세 조선족 할머니, 그리고 67명의 젊은이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봅니다. 강철수 할아버지, 북한은 언젠가 변할까요? 한 청소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일군 이 나라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기업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말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녘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를 나눠줘야 합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북쪽이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97개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름들을 북녘 땅에 새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평양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 97명의 이름을 새길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 박성호의 목소리, 97명의 목소리.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아주셔서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명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인민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존엄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저는 명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외치고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2025년 늦가을, 서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만에 이뤄낸 기적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난에서 번영으로. 북한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자유의 편이니까요. 정의는 결국 승리하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갈 겁니다. 97개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울 겁니다. 대동강 건설 현장에, 만수대 지구에, 그들이 싸운 모든 곳에. 그날까지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강철수 59세. 탈북민, 인권운동가, 그리고 증인. 저는 97명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기억하며, 증언하며, 희망하며.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